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대관령 선왕신과 국사여 선왕신. 옛날 강원도 강릉 땅에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답니다. 정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 있었지요. 정씨 부부는 이 딸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우리 딸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어머니가 예뻐야 딸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야 나를 닮았으니 저렇게 예쁘지요. 그런가? 딸이 아버지를 쏙 빼닮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건 드물지요. 우리 딸은 나 때문에 예쁜 거예요. 정씨 부부는 이따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그리하여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우리 딸을 좋은 데 시집 보내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집안 좋고 똑똑한 신랑을 얻어줘야 해요. 정씨 부부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마땅한 신랑감을 찾지 못해서였지요. 어느 날 정씨는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대관령 선왕신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신 딸을 나한테 주시오. 내 부인으로 삼아야겠소. 정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선왕신을 노려보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귀한 딸을 왜 당신한테 내줍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물러가시오. 대관령 선왕신이 애원하였어요. 그러지 말고 허락해 주시오. 혼례도 정식으로 올리고 나는 당신을 장인어른으로 깍듯이 모실 거요. 그리고 당신 딸이 내 부인이 되면 국사여 선왕신이 된단 말이요. 국사여 선왕신이든 국수여 선왕신이든 다 필요 없소. 싫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거요? 정씨는 대관령 선왕신에게 호통을 치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당신 좋지 않은 꿈을 꾸었어요. 썩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니. 아내는 정씨의 잠꼬대에 놀라 이미 깨어 있었어요. 정씨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예뻐. 대관령 선왕신까지 넘보는 것 같소.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딸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대관령 선왕신이 꿈속에 나타났군요. 정말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니까. 딸아이가 자기 부인이 되면 국사여 선왕신이 된다나 뭐라나. 아이고 망측해라. 우리 귀여운 딸을 귀신이 넘보다니. 여보, 어쩌면 좋죠? 방법은 한 가지요. 딸아이를 서둘러 시집 보내는 거요. 설마 남의 부인이 된 여자를 대관령 선왕신이라도 어쩌진 못하겠지. 맞아요. 빨리 신랑감을 구해야겠어요. 정씨 부부는 그날로 중매쟁이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좋은 혼처를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정씨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루에 앉아있던 딸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물어간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딸을 내놓아라 이놈아. 정씨 부부는 울고불고 하며 호랑이 뒤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날쌘 호랑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답니다. 이 호랑이는 대관령 선왕신의 심부름꾼이었어요. 대관령 선왕신이 정씨 딸을 납치해오라고 시킨 것이었지요.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린 정씨 부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였답니다. 호랑이가 물어갔으니 딸아이는 호랑이 밥이 되었겠지요. 아이고 내 딸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을 죽게 하다니. 그때 부인이 정씨에게 말하였어요. 여보, 대관령 선왕신이 우리 딸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당신 꿈에 나타나 떼를 쓰다 안 되니 호랑이를 시켜 딸아이를 데려오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씨는 무릎을 쳤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야.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정씨 부부는 당장 대관령 선앙당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딸은 선앙당 벽에 달라붙어 있었답니다. 얘야! 정씨 부부는 딸을 벽에서 떼어내려고 그 몸에 손을 대었어요. 하지만 딸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정씨 부부는 딸의 모습을 그리려고 화공을 대관령 선앙당으로 불렀답니다. 솜씨 좋은 화공은 멋진 그림을 완성하였고 정씨 부부는 그 그림을 선앙당에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선앙당 벽에 달라붙어 있던 딸의 몸이 떨어지는 것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정씨 부부의 딸을 물어간 날은 음력 4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해마다 이날이 되면 대관령 선왕신을 강릉 시내 국사여 선왕신에게 모시는 강릉 단오굿을 하고 있답니다. 호랑이가 정씨 부부의 딸을 대관령 선왕신에게 데려와 혼인을 시켜서였지요. 최대의 단오 축제로 꼽히는 강릉 단오제는 대관령 선왕신을 강릉 시내 국사여 선왕신에게 모셔와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답니다. 개털 모자와 개털 옷.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땅이 꽁꽁 얼어붙어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는 날이었지요. 소금 장수 한 사람이 지게에 소금을 지고 함경도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떤 집에서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개털 모자에 개털 옷을 입은 양반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참으로 괴상하였지요. 허허, 세상에, 저 모습을 보고 그 누가 사람이라 하겠어? 소금 장수는 너무 우스워 그만 인사하는 것을 잊었어요. 그저 멍하니 양반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양반이 벌컥 화를 내면서 소금 장수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 너는 왜 양반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느냐? 양반의 목소리는 언 땅을 흔들고도 남을 듯 쩌렁쩌렁 울렸어요. 소금 장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잘못을 빌었답니다. 아이고, 몰라 봬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금 장수가 두 손을 맞대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나 양반은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불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로 소금 장수를 위협하였지요. 거짓말 하지 말거라. 내 놈은 나를 보고 웃기까지 하였다. 혼 좀 나 보겠느냐? 소금 장수는 불쌍해 보이는 표정으로 또다시 양반에게 빌었답니다. 아닙니다.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양반은 화를 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놈이 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여봐라. 바로 그때였어요. 그 집 대문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쪼르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옳거니 이때다. 소금 장수의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소금 장수는 강아지를 보자 얼른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이 모습을 본 양반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지요. 네, 이놈, 나에게도 하지 않던 절을 왜 우리 집 강아지에게 하느냐?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소금 장수가 대답하였어요. 아니, 강아지라니요. 저는 개가죽을 뒤집어 쓴 나리댁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쇼. 개털 모자에 개털 옷을 입은 양반은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금 장수는 양반에게 보란 듯이 꾸벅 인사를 하였어요. 그런 다음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때 불어온 겨울바람이 멀뚱멀뚱 서 있는 양반의 개털 모자와 개털 옷을 흔들어 대었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하루는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한테 황소가 다가와 말하였어요. 나는 날마다 무거운 짐도 전하르고 밭갈이 같은 힘든 일만 하는데도 먹는 것은 겨우 콩껍질 아니면 집대기뿐이다. 그런데 너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서 쌀알만 골라 먹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황소님,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하세요? 황소님은 배운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요. 그러자 닭 곁에 누워있던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참견을 하였답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누? 웬 참견이에요, 누렁개님. 요놈 닭 녀석아, 주제넘게 어디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야. 황소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도 밤잠 한번 제대로 못 자고 도둑을 지키면서 겨우 누른밥이나 얻어먹는데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쌀만 먹는다고? 걔는 닭이 무척 안이 꼬웠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알리는 벼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시간을 가르쳐주는 일은 아무나 못할 거예요. 닭은 헛기침을 하면서 한껏 뽐내었어요. 그까짓 벼슬 가지고 그러느냐? 난 무슨 큰 벼슬인가 했더니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잘난 척이군. 개가 톡 쏘아붙였어요. 뭐? 그 정도요? 나는 비단 옷에 머리에는 붉은 관을 쓰고 눈알에 주먹 같은 옷관자를 붙였어요. 그러니 틀림없는 양반 아니고 무엇이요? 잘도 끌어다 붙이네. 황소님, 누렁개님이 잘 몰라서 자꾸 그러는데 내가 아침마다 꼭기요 하는 것을 한자로 쓴다면 고할 고에 그 중요할 요란 뜻이 되지요. 즉 중요한 것을 알린다라는 이 말이라고요. 닭은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팔자 걸음을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누렁개님은 멍멍하고 짖는 소리에 아무 뜻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였어요. 천만의 말씀이네. 내가 멍멍하고 짖는 건 멍텅구리란 뜻이야. 개 팔아 두냥 반이라더니 기껏 짖는다는 것이 자기가 멍청하다는 뜻이라니. 뭐가 어째? 개는 자기를 놀려대는 닭에게 달려들어 벼슬 물어뜯었어요. 닭은 개를 획 뿌리치고 지붕으로 올라가 개를 내려다보았어요. 야고르지요. 누렁개님, 여기를 한번 올라와 보시죠. 개는 잔뜩 화가 났지만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목이 빠져라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개한테 물어뜯긴 닭볕은 톱니 모양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개처럼 지붕에 올라간 닭을 어찌하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라고 말한답니다. 옥황상제와 백중. 아주 먼 옛날의 일이랍니다. 제주도에 백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지요. 백중은 소떼를 돌보는 목동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백중이 산에서 소들에게 풀을 뜯어먹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거북아. 백중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거북이를 부르는 사람도 거북이도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백중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백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소들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그때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거북아,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백중은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곳을 살펴보았어요. 그 소리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풀숲 저편에서 거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중은 풀숲 쪽을 돌아보았어요. 거북이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옥황상제가 말하였어요.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에 석자 5치의 비를 내리고 바람을 많이 불게 하라고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백중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듣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큰일 났네. 이제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석자 5치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논밭이 모두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나서 집과 사람들이 떠내려갈 거야. 게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고기잡이 나간 배들이 모두 부서지거나 뒤집힐 테고. 백중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무섭고 끔찍하였어요. 평화로운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야 해. 백중은 이런 다짐을 하고 거북이를 쫓아갔답니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었어요. 거북아. 그러자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거북아,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거북이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어요.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에 비는 5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다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날 밤 제주도에 비가 내렸지요. 그러나 그 비는 겨우 5치에 불과해 물난리는 나지 않았답니다. 바람도 한 점 불지 않아 고기잡이 나간 배들도 모두 무사히 돌아왔지요. 이것은 백중이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명령을 바꾼 덕이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옥황상제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니 자신이 명령한 대로 되지 않아서였지요.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내 목소리를 흉내내어 나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어 버리다니. 그 놈을 당장 잡아 올려 지옥불에 던져버리거라.
옥황상제는 백중이 저지른 일임을 알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답니다. 이때 백중은 바닷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쯤 하늘나라에서는 옥황상제님이 나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겠지. 이미 각오한 일이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 백중은 굽이치는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낭떠러지 및 바다로 몸을 던졌답니다. 백중이 어째서 죽었는지는 그 뒤에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백중의 희생으로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은 백중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해마다 백중이 죽은 날인 음력 7월 15일에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백중절이라고 불렀답니다. 낮과 밤이 나뉘게 된 까닭. 옛날 옛적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동물들은 낮과 밤을 만들었지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자신들의 마법을 모두 모아 해가 하늘에 떠 있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낮이 며칠씩 계속되는 일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의 마법이 더 강해지면 하늘이 금방 어두워져서 몇 주일이고 컴컴한 밤이 계속되었답니다. 이런 일은 자꾸만 되풀이 되었어요. 그러니 낮을 좋아하는 동물들과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겠지요. 어느 쪽이든 자기에게 불리한 때가 닥치면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걱정하였어요.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동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열었답니다. 낮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늘 해가 떠 있기를 바랐어요. 들소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배고플 때마다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잖아. 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낮 쪽의 찬성이야. 햇볕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날아다닐 수가 있거든. 게다가 둥지를 치고 먹이를 찾아다니려면 빛이 필요해. 정말 맞는 말이야. 뱀이 맞장구 쳤어요. 뱀은 햇볕이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니까 돌아다닐 수 있다고 고마워했거든요. 햇볕 따스한 날 바위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밤 따위 없어도 조금도 아쉽지 않아. 다른 동물들도 찬성하였고 뒤쪽에서 작은 환호성까지 일었어요. 몇몇 동물들은 흥분해서 발을 쿵쿵 굴렀지요. 이 소동을 틈타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올빼미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리 없이 생쥐들이 있는 곳에 내려앉았어요. 생쥐들은 깜짝 놀라서 작지만 튼튼한 족제비 뒤로 허둥지둥 도망쳤지요. 올빼미는 주위의 동물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여기저기서 조용히 하라고 쉿쉿 소리가 나자 떠들썩한 소음이 차츰 잦아들어 사방이 조용해졌답니다. 올빼미는 아까 말한 동물들을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좋겠지. 하지만 나는 사냥을 하려면 어둠이 필요해. 낮 시간은 조금도 쓸모가 없다고. 용감한 생쥐가 앞으로 나와서 올빼미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올빼미 말이 맞아. 밤이 최고야. 어둠이 가려주지 않으면 나랑 우리 식구들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다들 누군지 알지? 생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팔을 내저으며 말하였지요. 밤이 없으면 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내가 잡아먹는 곤충들은 해가 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난 굶어 죽을 거야. 게다가 낮은 잠자는 시간이야.
박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또다시 화를 내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소리로 주위가 술렁거렸어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때 줄무늬 다람쥐가 용기를 내어 말하였어요. 좋은 수가 떠올랐어. 그러자 모두들 줄무늬 다람쥐 쪽을 바라보았지요. 너구리한테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동물들이 일제히 돌아보니 너구리는 줄무늬 다람쥐의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구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줄무늬 다람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게 분명하였어요. 줄무늬 다람쥐는 너구리 쪽으로 돌아서서 줄무늬 꼬리를 보여주라는 신용을 하였어요. 줄무늬 다람쥐가 말하였지요. 내 말은 이거야. 너구리 꼬리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똑같이 나눠져 있잖아. 우리도 낮과 밤을 그렇게 똑같이 나누면 안 될까? 길이가 똑같게 말이야. 다들 한순간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이윽고 솜꼬리 토끼가 물었지요. 그래?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람쥐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자 다른 동물들도 낮과 밤을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의 절반을 다스리고 밤이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랍니다. 머슴과 산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머슴이 있었답니다. 이 머슴을 부리는 주인은 마음씨가 고약하여 부지런한 머슴을 잘 먹이지도 않고 고된 일만 시켰지요. 정월 명절 날이었어요. 주인은 머슴에게 아침밥도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해오라고 하였어요. 머슴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란간 산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머슴에게 말하였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사냥꾼이 뒤쫓아옵니다. 머슴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산돼지를 베어놓은 나무 속에 감춰주었어요. 잠시 후에 포수가 달려왔지요. 여보게 총각, 이리로 산돼지 한 마리가 달아나는 걸 못 봤나? 하고 포수가 급히 물었답니다. 저리로 달려가는 걸 보았지요. 머슴은 산돼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였어요. 포수가 가고 난 뒤에 나무더미 속에서 나온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하였답니다. 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으니 어서 나무찜을 져다 놓고 오십시오. 머슴은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찜을 지고 주인 집에 내려갔다가 지게를 벗어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왔어요. 산돼지가 등을 내밀며 말하였지요. 총각은 내 등에 타십시오. 머슴이 산돼지의 등에 올라앉자 산돼지는 나는 듯이 달려 어느 큰 바위 앞에 와서 섰답니다. 산돼지가 큰 바위를 보고 말하였어요. 바위야, 열려라. 그러자 바위가 문처럼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대궐 같은 큰 집이 있었답니다. 산돼지가 바위야, 닫혀라 하자 바위 문이 닫혔어요.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하였지요. 여기가 내 집이요. 이제부터 총각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자주 내 집에 와주시오. 밖에서 바위야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그렇게 하지요.
머슴은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였어요.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하였지요. 총각이 사는 동네 아래쪽에 대감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살겠다고 하시오. 그러면 대감이 좋다 하며 허락해 줄 거요. 그 집에 살면서 내게 자주 와주시오. 산돼지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머슴은 곧 아랫마을 대감댁으로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어요. 대감은 머슴을 보고 쾌히 허락해 주었지요. 다음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산돼지를 찾아갔답니다. 대감댁에 들어갔더니 잘 됐습니다. 지금 나무를 한 짐 해드릴 테니 갔다가 그 집 소를 몰고 오시오.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머슴이 집에 가서 소를 몰고 오려고 하자 주인이 손을 저으며 말하였어요. 안 되네. 그 소는 천하장사도 마음대로 못 끄니 나무 실을 생각은 하지도 말게나. 그래서 머슴은 제가 부려보겠습니다 하고 외양간에 가서 소를 몰아내었지요. 허허, 참으로 신통하군. 말을 안 듣는 황소인데 아주 잘 몰아내니 신기한 일이야. 이제 이 소로 나무를 실어 오겠습니다. 머슴은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돼지가 머슴에게 직덩굴을 한 짐 해오시오.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나무를 해놓겠소. 하고 말하였지요. 머슴이 칡덩굴을 한 짐 해오는 동안에 산돼지는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해놓고 머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슴은 칡덩굴로 산돼지가 해놓은 나무를 묶어가지고 무섭게도 기운이 센 소 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사나워서 아무도 부리지 못하는 황소의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싣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주인 대감은 깜짝 놀랐답니다. 저 총각이 예사 머슴이 아니로구나. 놀라운 일이야. 감심한 대감은 머슴이 나무찜을 부리고 나서 황소를 외양간에 갖다 메고 나오자 가까이 불러놓고 물었답니다. 내게 나이가 찬 딸이 있어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으니 자네 뜻이 어떤지 말해보게나. 머슴은 뜻밖의 말에 놀랐지요. 그러나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어 황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으니 내일 저녁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러고는 산에 가서 산돼지에게 그 말을 하였지요. 대감 따님과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혼례식 날 첫날 밤에 큰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려갈 것이니 밤에 자지 말고 있다가 내가 밖에서 부르거든 3번 부르기 전에 대답을 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머슴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대감에게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였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답니다. 머슴으로서 대감집 딸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라 잔치 자리도 온통 꿈 같기만 하였지요. 밤이 되었어요. 머슴은 하루 종일 예식과 잔치 손님 대접으로 피곤하여 밤이 깊어지자 그만 잠이 들어 버렸지요. 밤 깊어 신랑 신부가 자는 방문 밖에서 산돼지가 머슴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새신랑님, 빨리 나오시오. 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랑은 곤한 잠에 빠져 산돼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어요. 신부도 잠이 들어 그 소리를 못 들었지요. 산돼지가 3번째로 불렀답니다.
새신랑님, 빨리 나오셔요. 산돼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신랑님, 빨리 잠을 깨시오. 한참 만에야 신랑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뛰어나갔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당신 신부는 벌써 없어졌소. 산돼지의 말에 신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방을 들여다보니 과연 신부는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할 수 없소. 이제 지네를 찾아가야 하니 내 등에 올라타시오. 신랑이 산돼지 등에 타자 산돼지는 나는 듯이 수백 리 길을 한다름에 달려 한 곳에 멈춰서더니 신랑에게 일러주었어요. 저기 저 집 담을 넘어 지붕 위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서 집안을 향해 너희들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지네가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 거요. 그러거든 장기나 한 판 두자고 하시오. 그리고 둘이서 장기를 둘 때 일부러 져주시오. 그러면 지네가 좋아서 보물 부채를 가지고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그 부채 손잡이에는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때리고 부채의 세 주머니를 빼앗아 가지고 내게로 달려오시오. 그러면 지네가 파리로 변해가지고 따라올 것입니다. 붙잡히게 될 것 같을 때마다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시오. 신랑은 산돼지가 하라는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지요. 너희들 무얼 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집주인 같은 사람이 인사를 하며 신랑을 방 안으로 모셔들었지요. 심심하니 장기나 한 판 두자꾸나. 예, 그럽지요. 지네가 장기판을 내놓고 장기를 두는데 몇 말 쓰다가는 신랑이 져주자 지네는 좋아 어쩔 줄을 모르며 예쁘게 생긴 부채를 꺼내어 붙이면서 자랑스러워 하였답니다. 이때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호되게 치고 부채에 매달린 세 개의 주머니를 떼어들고 도망을 쳤지요. 산돼지를 타고 달려가는데 지네가 뒤쫓아와서 뒤에 닿을락 말락 하였어요. 신랑이 얼른 노랑 주머니를 던지니 가시덤불이 길게 생겼답니다. 그런데도 지네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뒤쫓아왔어요. 신랑이 파란 주머니를 던졌지요. 그 자리에 금세 푸른 바다가 생겼어요. 지네는 한 마리의 파리가 되어 뒤쫓아 날아왔답니다. 신랑은 붉은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것은 불길이었지요. 활활 타는 불에 파리로 변한 지네는 다 죽고 말았답니다. 파리가 타 죽었소. 신랑이 산돼지에게 이렇게 말하자 산돼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되돌아가야지요. 하고 신랑에게 말하였어요. 지네의 집에는 광이 12이나 있습니다. 그 첫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들어있는데 빨간 열매를 입에 물고 살아나라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흰 열매를 머리에 얹고 호나 살아나라 하면 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6번째 광에는 당신 신부가 죽어 있을 테니 그 열매로 살리시오. 10째, 11째, 12째 광에는 산 사람들이 갇혀 있을 것이니 구해주고 오시오. 신랑은 지네의 집에서 신부를 찾아 살아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다음 신부와 함께 산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랑은 그 후에 다시 그 산돼지를 만났는데 산돼지가 나는 내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내가 죽거든 시체를 잘 묻어주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사시오. 하고 하직 인사를 하였어요. 신랑은 산돼지가 죽자 슬픈 마음으로 고이 장사를 지내주었지요. 그리고 해마다 산돼지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지내주었답니다. 신랑은 점점 부자가 되어 근처에서 제일 가는 집안이 되었지요. 그런데 전에 머슴살을 하던 집의 그 맘씨 나쁜 주인은 집안이 망해서 거지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신랑은 그 집 식구들을 데려다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었답니다. 갓쓴 애와 가시네. 경상남도 창원군 어느 둠의 산골까지 임진왜란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였어요. 이 마을에는 덕보라는 총각과 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순이야, 난 네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덕보에게 나도 네가 좋다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는 순이었어요. 그러나 덕보가 외적을 막으려고 의병에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나도 너를 좋아한다고 대놓고 덕보에게 말해줄 걸 그랬다고 순이는 마음속으로 후회하였지요. 산딸기 따준다며 풀숲을 찾아 헤매는 덕보의 뒤를 따라서 치마폭이 젖는 줄도 모르고 뒤쫓던 순이었답니다. 혼자 먹지 마. 이런 말을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줌의 딸기를 건네주던 독보가 아니었던가요. 맑게 개었던 하늘이 시커멓게 물들면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면 앞개울 물살이 세게 불어난답니다. 그러면 덕보는 의당 그래야 하는 것처럼 등을 순이에게 돌려대었지요. 순이는 부끄러웠지만 그때마다 못 이기는 체하고 엎혀서 건넜답니다. 젖은 옷을 통해 따스한 기운이 서로의 가슴과 등을 통해 전해오던 순간을 순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내와 계집애의 사이가 아무런 허물 없이 광활한 벌판과 쏟아지는 햇볕 아래에서 서슴없이 이어졌지만 그것도 어릴 때뿐이었답니다. 서로 나이가 들면서는 순아, 너 어디 가니? 하고 덕보가 말하면 순이는 얼굴을 못 들고 뛰어가기 일쑤였지요. 덕보야! 하고 등에 업히기는커녕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덕보의 이름을 씹어 삼키는 나이가 된 것이었어요. 물동이를 이고 개울가에 나왔을 때였어요. 어느새 덕보가 저만 치서 쳐다보고 있었지요. 덕보는 지게를 진 채 물을 푸는 순이를 계속 쳐다보며 서 있었어요. 순이의 눈과 덕보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이는 풀숲으로 내뛰었어요. 숨이 찼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줄다름 쳤답니다. 덕보는 곧 순이가 내뛴 길을 쫓아갔어요. 둘은 어느새 산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순이 내가 싫어? 이럴 땐 순이의 숨결보다 덕보의 숨소리가 더 거칠었답니다. 순아, 너 우리 집 암소 봤지?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어매한테 장가 보내달랄 거야. 난 네가 족두리를 쓰고 연지 찍고 내게 시집 오는 걸 보고 싶어. 어느새 맑은 밤하늘엔 별이 총총하였어요. 사면이 어둠에 덮인 적막한 도매엔 순이의 가슴이 콩콩 뛰는 소리로 가득한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고 있을 때 임진왜란의 거센 물결이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지요. 내가 의병에 나가면 순이 넌 어쩔 거야? 나도 전쟁터에 나갈 거야. 날 따라 전쟁터에 나간다고? 내가 너를 못 잊어서 의병에 나가려는 줄 알아?
그럼? 사내들만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나? 처녀들도 총각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려고 그런다니까. 덕보는 텁수룩한 머리를 움켜쥐고 소리내어 웃었답니다. 처녀가 의병에 나간다고? 별소리를 다 듣겠네. 덕보는 그래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장담하는 순이의 몸을 으스러져라 몸으로 짓눌렀어요. 이렇게 힘이 없으면서 무슨 외적을 무찌르겠다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봐. 나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거라고 말이야. 그 마음도 조금은 있지. 순이는 널따란 덕보의 가슴에 푹 안긴 채 말을 하지 못하였어요. 다음 날 진짜로 순이가 의병을 모집하는 장소에 나타났어요. 그곳에 있던 의병들이 모두 입을 모아 소리내어 웃었답니다. 세상에, 처녀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고 싶은데 왜들 웃는 것이에요? 배를 움켜쥐고 웃던 의병장이 웃음을 그치고 말하였어요. 아녀자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얘까지 찾아온 너의 뜻은 가상하다만 돌아가거라. 우리나라가 국력이 없어 외적에게 쫓기고는 있지만 아녀자의 약한 힘까지 빌어다 나라를 지킬 만큼 약해지진 않았느니라. 아녀자들은 뒤에서 남아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들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거나 가사를 돌보는 일도 의병에 가담하는 것만큼 중요하니라. 그러므로 처녀가 집안일을 잘 보살피면 그것이 외종놈 하나를 죽이는 남정네의 장한 뜻에 비길 만한 것이니라. 그날 밤 산마루에서 덕보를 만난 순이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덕보는 있는 힘을 다해 순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지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먹은 일을 하고 말 것이야. 그리고는 자기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어요. 순이는 자기 어깨를 꼭 껴안은 덕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면서 말하였지요. 나라가 망하는데 아녀자 남정네가 따로 있남? 육신이 멀쩡하면 전쟁터에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나라가 온전해야 그 나라 안의 처녀도 총각도 온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 달래다 못한 덕보가 묘안을 하나 내놓았어요. 순이야, 정 가고 싶으면 나처럼 남장을 하는 게 어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순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튿날 남장을 한 순이가 덕보와 나란히 의병소에 나타났지요. 몸이 날렵하고 이목이 수려한 이 남정네가 가냘프디 가냘픈 몸을 지니고 있는 처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제부터 날 순남이라고 불러. 순이의 입김이 덕보의 귀 밑에서 흘렀어요. 두 사람이 야영을 같이 할 때면 을의 덕보의 손이 순이의 손을 잡았답니다. 남이 눈치채 하면서 순이는 덕보를 얼른 밀어젖혔지요. 덕보는 그저 신이 났어요. 외적이 몇 놈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요. 숲속에 얼마를 엎드려 있었을까? 외병들 몇 명이 그들 앞을 지나갔답니다. 곧 의병장의 신호로 격전이 시작되었어요. 의병들은 죽창을 쥐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조총에 불을 붙일 사이도 주지 않고 외적을 쳐부수었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난전이 한바탕 지나갔답니다. 수많은 시체를 남긴 채 외병들은 패주하고 말았답니다. 갓을 쓴 순이는 놀라운 솜씨로 외병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며 그들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였어요. 덕보는 순이를 순남이라고 불렀지만 의병들은 그녀를 갓쓴 애라고 불렀답니다. 사나이의 억센 느낌보다
곱상한 기가 흐르는 어린애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지요. 해가 서산해질 때쯤 의병들은 산기슭에 이르렀어요. 외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날 밤 그들은 야습을 하기로 하였어요. 의병들은 먼저 난전에서 얻은 조총이며 칼로 야습에 성공하였어요. 순이 또한 서슴치 않고 야습에 참가하였답니다. 그러나 승전의 희열은 잠깐뿐이었지요. 외병들은 또 다른 병력을 증강시켜 전면 공세를 취해왔어요. 의병들은 뒷걸음치며 저항하고 항전했지만 무수한 조총의 사상자만 늘어났답니다. 의병들이 계곡으로 몰리자 외병들은 기회라는 듯이 총을 쏘아대었어요. 의병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악전고투하며 싸워야 하였지요. 날렵한 몸을 날리며 싸우던 덕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그것을 본 순간 적의 어깨를 내려치려던 순이의 목에 올가미가 날아왔지요. 외병에게 잡혀간 순이는 온갖 고난을 겪었답니다. 채찍으로 얻어맞고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였어요. 외병 하나가 순이의 옷을 찢어내리자 눈부신 흰 살결이 드러났답니다. 아니, 이건 사내가 아니라 계집 아닌가? 조선에는 사내 대장부가 어지간히도 없었던 모양이야. 이런 계집애가 전쟁터에 나온 것을 보니. 순이는 참다 못해 외장을 향해 침을 뱉었답니다. 하, 계집은 요렇게 튕기는 맛이 있어야 제맛이지. 외병들은 마구 웃었어요. 외장은 순이를 끌어내리도록 명한 다음 여러 외병들이 보는 앞에서 순이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으며 장막으로 끌고 갔지요. 외병들의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외장이 찬 단도를 뽑아든 순이가 외장의 가슴을 내리치고 그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른 것이었지요. 가스네가 이제 보니 계집애였구나. 이것은 숲속에 숨어있던 의병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임진왜란은 7년이란 세월을 두고 계속된 비극의 전쟁이었지요. 이 전쟁에서 싸운 처녀 의병들을 가슨애라고 불렀는데 가슨애가 가스네로, 가스네가 다시 가시네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상도에서는 처녀를 모두 가시네라고 부르게 된 시초라고 하지요. 이 가시네라는 말 속에는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갓을 쓰고 남정네 못지않은 기상으로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던 의병 순이의 넋이 지금도 남아있는 듯 하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느 시골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는 농사 짓는 일에 부지런한 것은 물론이고 겨울에 농사를 다 짓고 나서는 집신 삶기, 멍성 엮기, 방석 만들기도 열심히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두었다가 싸게 나오는 논이나 밭이 있으면 야금야금 사모아서 어느덧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도 새 옷은 물론이고 음식도 보잘것없이 먹으면서 술하고 고기는 자기 돈으로 절대 사 먹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 동네에는 부자가 한 것처럼 어떤 농부도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짓고 겨울에는 다른 일도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도무지 돈이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숨만 푹푹 쉬다가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비법을 물어보기로 했지요. 농부는 부자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형님을 멀리해도 저는 늘 형님을 찾아뵙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형님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형님은 숨기지 말고 저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허허허, 내가 무엇을 안다고 아우에게 알려주겠소. 어쨌든 이야기나 한번 해보시오. 드러나 봅시다. 부자가 대답했지요. 그러자 농부가 다시 말했어요. 제가 형님이 하는 것처럼 날마다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보면 제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니 한숨만 나와요. 그러니 형님께서 저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부디 형님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십시오. 부자가 허허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 나도 차마 거절은 하지 못하겠소. 하지만 세상 일은 공짜가 없는 법. 그대가 술 한 동이 하고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즐겁게 놀고 나면 그때 자세히 알려주리다. 농부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저녁이 되자마자 농부는 술과 고기를 들고 부자에게 찾아갔어요. 농부가 가져온 술과 고기로 술상이 차려지고 부어라 마셔라 거하게 먹고 나니 그 많던 술과 고기도 어느새 동이 났지요. 그러자 농부가 은근한 눈길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자, 이제 형님, 이렇게 술하고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즐겼으니 어제 약속하신 대로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대 정성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그 비법을 알려줄 테니 따라오게나. 부자가 껄껄 웃으면서 농부를 데리고 뒷마당에 갔어요. 뒷마당에 가니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떡하니 있었는데 부자는 그 앞에 서서 농부에게 말했어요. 아우는 어서 이 나무에 올라가 보도록 하시오. 저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부자가 말하는 대로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어찌나 커다란 나무인지 한참을 낑낑대면서 겨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그제서야 부자가 다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두 손으로 붙잡아 보시오. 농부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부자가 말한 대로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 말이 없길래 농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형님, 지금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려니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한 손을 떼고 한 손으로만 붙잡고 있으시오. 부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화를 버럭 내었지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 높은 데서 나머지 한 손을 놓으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서 한 손을 놓다가는 바로 땅으로 쿵 떨어져서 죽고 말 겁니다. 그제서야 부자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농부는 다시 터덜터덜 나무에서 내려왔지요. 아니,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형님은 저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농부가 투덜대니 부자가 대답했어요. 이보게,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게나. 아까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두 손으로 붙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만 붙들고 있으라고 한 거 기억나나?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손을 마저 놓으라고 하니 자네가 뭐라고 했나? 그걸 놓으면
땅으로 쿵 떨어지니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했지 않았나? 바로 부자가 되는 비법이 거기에 있다네. 앞으로 자네에게 동전 하나라도 생기거든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절대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하게. 자네가 1년 내내 일하면서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네.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니 당연히 모이는 돈이 없지 않았겠나. 이제 자네는 오늘 밤 저 나무 위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말고 그대로 해보게나. 농부가 그제서야 크게 깨달아서 부자에게 큰 절을 연거푸 올렸답니다.